눈이 퍼붓는 한겨울, 한 여인이 작은 보퉁이 하나만 들고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평생 제 자식처럼 키워온 아이가 이제 어머니는 필요 없다며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을요. 알고도 밥상을 차렸고, 알고도 이름을 불렀으며, 알고도 끝내 자식이라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끝내 그런 어미를 눈밭으로 내쫓았습니다. 날 닫힌 대문 앞에서 누가 버려진 사람이고 누가 무너질 사람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채우는 충주고을에서 의원 노릇을 하던 중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 놓는 솜씨가 나쁘지 않아 고을 안에서 이름이 있었으나 남의 병은 돌보면서도 제 병은 너무 늦게 알아차린 사람이었습니다. 채운이 12살 되던 해 아버지는 폐에 물이 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삐바느질로 살림을 이어갔고 채운도 어린 손에 바늘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로 채운은 매일 저녁 비낙과시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아버지일 것 같았고 마당에서 기침 소리가 나면 아버지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마당은 늘 조용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다 지쳐 잠들면 채운 혼자 꺼져가는 악과시의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도 오지 않을 발소리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채운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취 혼담이 들어왔을 때 채운의 나이는 스실 셋이었습니다. 중매쟁이는 전처 소생 아이가 있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개걸리시오. 채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은 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미 없이 자란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나꼬니 옆에서 발소리를 기다리던 아이가 한때는 자신이었으니까요. 채우는 그 혼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박세함 진사는 충청도 어느 고을의 문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증조부대에 진사를 배출한 이후 벼슬은 끊겼으나 전담 면마지기와 그럭저럭 이름이 알려진 집안이라는 것만으로 고을 안에서 체면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집안에서 집사 노릇을 하는 막동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박세암에 붙인 데부터 전답 관리를 맡아온 자로 말수가 적고 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각세함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동이의 눈은 항상 무언가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재고 있는지는 훗날에야 드러났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채운이 처음 박세암 진사댁문을 들어섰을 때 마당에 어린 봉채가 서 있었습니다. 5살 작고 여위고 두 손을 꼭 쥐인 채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무서움을 감추려고 발을 모으고 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채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봉채는 채운이 내미는 것이면 무엇이든 거절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옷을 집어던지고 채운이 방에 들어서면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따금 날선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없어도 됩니다. 그런 말들이 채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채운은 그 말을 맞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봉채가 열로 알아놓은 것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사흘째 열이 내리지 않던 밤,
채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채의 이마에 물적신 헝겊을 올린 채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도록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봉채가 깨어나 첫 번째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어요? 채우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아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새벽 봉채는 눈을 다시 감으면서 채운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새 이마를 짚었던 손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봉채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얇은 이불 끝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손목을 붙들었습니다. 봉채는 이불 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채우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글을 외울 때면 채우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손바느질을 했습니다. 봉채가 칭얼대며 춥다고 하면 채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부엌 앞과 옆다 듯한 자리로 갔습니다. 아이의 손이 온기를 되찾고 숨소리가 고르게 내려앉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다시 방 안에 내려놓곤 했습니다. 봉채가 도라지 무침을 요구한 것은 그해 섣달 초였습니다. 묵은 장에 조물조물 묻힌 그 맛,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겨울이면 꼭 밥상에 올려주시던 거라고. 한겨울 장터에 도라지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채운이 나가보겠다고 하자 봉채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없으면 많은 거지요. 친어머니셨으면 벌써 구해오셨겠지만 채운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인근 고을 장터까지 돌아다린 끝에 마침내 골목 끝에 쪼그려 앉아 묵은 도라지 몇 뿌리를 내놓은 노파를 만났습니다. 이건 내가 장아찌 담으려던 건데. 채우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아이가 그 도라지 무침을 먹고 싶다 하옵니다. 저녁 도라지 무침이 봉채 앞에 놓였습니다. 봉채는 젓가락으로 한 조각 집어 씹다가 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이 아니에요. 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와 부엌에 들어선 채우는 등을 돌린 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터를 돌아다니는 동안 손끝이 트고 동상이 올랐습니다. 손가락 마디 사이에 핏줄이 터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채우는 그 손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타오르는 앞것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미 노릇이라면 난 아직도 모자라구나.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는 행주로 찬물을 접셔 손을 감쌌습니다. 봉채는 그날 저녁 부엌 문 옆을 지나다 채운의 손에 핏줄이 터진 자국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나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게 무슨 손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한겨울날, 봉채가 또 느닷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물 붕어탕이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맘때면 항상 붕어를 잘 구워 국을 끓여주시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맛을 다시 볼 수 없겠지요. 채운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금은 강도 얼어붙고 붕어 한 마리 구하기 어려운 날씨온데. 봉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만약 진짜 어머니셨으면 못 구했겠습니까? 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채우는 절에 빌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3월을 강가로 보낸 낚시꾼이 있는지 알아오게 하고 자신은 솜으로 발가락을 감싸고 뒤따랐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강가에는
아침 안개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채우는 낚시꾼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간청했습니다. 부모 한 마리만 얻을 수 없겠습니까? 아이가 먹고 싶다 하옵니다. 낚시꾼은 아직 아무것도 낚지 못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우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발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등엔 동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린 끝에 마침내 낚싯줄에 붕어 한 마리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저녁 무렵 봉채는 채운이 정성껏 끓인 붕어탕을 한 숟갈 뜨더니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비리네요. 어머니 손맛은 이리 비리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툭 놓고 그릇을 밀쳐냈습니다. 채우는 말없이 그릇을 거두어 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얼음 강가에서 꼼짝 않고 서 있던 두 발이 아직도 시렸습니다. 채우는 타오르는 악과시 불을 바라보며 손을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트고 갈라지고 동상 자국이 올라온 손이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아이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그저 이 아이가 내일도 밥을 먹으면 그것으로 된 일이다. 채우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봉채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매일 아침 봉채의 밥상을 차리는 손길 안에 봉채가 그를 들렸을 때 목소리를 낮추어 고쳐주는 말 한마디 안에 봉채가 추운 밤 잠들 때까지 방 밖에서 기다리는 발소리 없는 발걸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봉채는 보지 않으려 했고 채우는 굳이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채우는 봉채 앞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봉채야, 너에게 동생이 생겼단다. 방 안가득 울려 퍼지는 갓난아이 울음소리. 작고 붉은 사내아이는 눈을 꼭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그마한 손은 채운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채운은 그 손을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모습을 바라보던 봉채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이젠 저는 곁다리 아이겠지요. 뱃속에서 낳은 자식과 제가 같겠습니까? 채우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넌 언제까지나 내 아들이지. 봉채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무언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아이만 없었으면 어머니는 예전처럼 저만 바라보셨을 텐데 말입니다. 채우는 두 아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봉채야, 넌 내 아들이고 시목이도 내 아들이다. 이 어미는 어느 쪽도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법이 없으니 걱정 말거라. 봉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세함 진사는 늘 엄한 분이었습니다. 봉채가 글을 외우다 한자라도 틀리면 그따위로 할 거라면 붓을 내려놔라 하며 매서운 눈길로 꾸짖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마당에서 갓난 시목을 품에 안고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수염을 잡고 오말대자 박세함은 뺨을 비비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문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봉채의 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봉채는 사서 한 편을 다 외우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아버지. 박세함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시목이 마루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삐뚤삐뚤 몇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세함은 그것을 보고 마당이 울리도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 바깥에 서 있는 봉채를 보았습니다.
봉채야, 들어오너라. 채운이 불렀습니다. 봉채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채운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봉채는 책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글귀 하나 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세함은 아기를 재우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하거라. 동생이 겨우 잠들었다. 봉채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봉채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붓을 쥐어주던 날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웃었던가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던가 아무리 더듬어도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이 무거웠다는 것, 잉크 냄새가 났다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당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그 웃음이 있었습니다. 봉채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웃음. 어느 날 채운이 마루에서 시묵의 옷을 꿰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봉채가 다가와 바느질 상자를 발로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이 집엔 저는 없고 동생만 있죠. 이젠 온 집안이 그 아이만 보는 겁니까? 채운은 놀라 봉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어미는 그런 적이 어미요. 전 언제부터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그때 인기척도 없이 다가온 박세함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어미한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냐. 어미를 어미라 부르지 않겠다. 그런 입으로 벼슬을 논한다면 그건 거짓말 외우는 놈이지. 봉채는 결국 허리를 굽히고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몇 대의 매가 지나간 뒤 박세함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사람을 모른다. 내 어미는 피가 달라도 너를 위해 살고 있는 분이다. 봉채는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문 채 채움과 시목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만 사라지면 다시 나만 바라보실 거야. 그 말이 씨앗처럼 봉채의 가슴 안에 심어졌습니다. 화창한 어느 아침, 봉채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입고 채운 앞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시목이 데리고 장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심심하다 하여 사람 구경 좀 시켜주려고요. 채우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울거든 꼭 안아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은 꼭 잡고 다녀야 한다. 예, 염려 마십시오. 봉채는 시묵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채운의 입가에 처음으로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늘 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봉채였기에 그 낯선 모습이 더욱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정이 드는 모양이구나. 채운은 그날 아침 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터는 5일장 날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채소를 담은 광줄이, 두부를 나르는 상인들, 떡을 파는 노파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시목은 형봉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봉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모가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형이 저기 가서 네가 좋아하는 엿 하나 사올 테니까. 시목은 해맞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형아. 그러나 봉채는 옆 가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시장 반대편 골목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귀기둥 뒤에 몸을 감추고 섰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기둥의 등을 기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골목 너머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 시목이 보였습니다. 시목은 두리번거리며 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아, 형아.
가늘고 밝은 목소리가 장터 소음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봉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목이 울면서 기둥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봉채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기둥 모서리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때 장정몇 지게를 메고 지나가며 아이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봉채는 그 틈에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시목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발소리와 장수들의 고함 소리 사이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걸음을 뗐습니다. 형아, 어딨어? 나 너무 무서워. 형아, 애타게 형을 찾는 시목의 목소리는 장터의 소음에 묻혔습니다. 그 작은 몸뚱이는 사람들의 다리 사이에 섞여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가 띄어띄어 저물 무렵 봉채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채운이 문 앞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봉채야, 시목이는 내 동생은 어쩌고 혼자 들어오느냐. 봉채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터 쪽 골목에서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시목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담담한 얼굴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채운의 손끝에 힘이 풀렸습니다. 들고 있던 물동이가 돌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시모가 그 밤 채우는 초를 들고 장터 쪽으로 뛰었습니다. 3월과 말순을 앞세워 골목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다음 날은 인근 마을을 돌았습니다. 다음 날은 강가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목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목이 사라지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가끔 드나들던 박노파가 채운을 찾아왔습니다. 채운이 문을 열자 노파는 망설이는 빛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그날 장터에서 봤는데요. 봉채 도련님이 혼자 장터 어귀를 나서는 걸 봤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한참 전에요. 장이 파하기도 전에요. 채운은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파는 채운의 눈빛을 읽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마는 마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채운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서 땅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앞치마를 쥐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신 게 아닌 거로 해주십시오. 노파는 놀란 듯 채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운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운은 그 자리에 등을 기댄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참는 것이었습니다. 버릴 줄 몰라서가 아니라 버리면 정말 끝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봉채가 한 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순간 이 아이는 부러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채우는 입술을 꼭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저녁을 지어야 했습니다. 봉채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날 저녁 봉채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채운이 국을 퍼 봉채 앞에 놓았습니다. 봉채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채운은 잠시 봉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식는다. 먹어라.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봉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맛이 늘 같았습니다.
봉채는 그것을 알면서도 다 먹었습니다. 채우는 부엌에서 악것이 불이 잦아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한 일을 내가 안다. 그래도 이 아이를 내쫓을 수 없다. 그것이 채운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품어온 선택이었습니다. 날 이후 채우는 봉채가 있는 자리에서는 심옥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봉채가 볼까 두려워 눈물도 몰래 삼켰습니다. 봉채가 창 너머로 채운이 우는 것을 보고 차가운 웃음을 흘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채운은 그 웃음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채운은 주름이 늘어난 중년의 어머니가 되었고 봉채는 장성하여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혼담이 오갈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상대는 홍천 어느 부상 집안의 딸 병화였습니다. 아버지는 포목과 곡물을 취급하는 큰 상인이었고 집안은 넉넉했으나 신분이 상인이라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반면 박세함 진사댁은 이름 있는 문반 가문이었으나 전답을 조금씩 팔아 살림을 이어가는 처지였습니다. 돈은 이쪽에 없고 신분은 저쪽에 없었으므로 두 집안은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혼사를 맺었습니다. 병화는 욕심 많고 성질이 고약하기로 이웃 고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습니다. 자리 하나 들여놓을 땐, 금을 받고 총 하나 부릴 땐 세명을 갈아치운다더라 하는 말이 장터에서 돌았습니다. 병화가 처음 이 집안에 들어섰을 때 막동이는 병화를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인사보다 조금 더 깊은 인사였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채가 혼례를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박세함 진사가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충청도 어느 주막에서 갑자기 알아누웠습니다. 진사 시험을 보러 올라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열이 사흘을 가더니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그 주막에서 숨이 끊겼습니다. 유언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박세함은 남의 집 주막방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부고가 집에 당도했을 때 채우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3월이 달려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채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봉채의 저고리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채우는 그 저고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상복을 벗기도 전이었습니다. 안채에서 낮고 싸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댁에서는 이제 제가 안주인입니다. 차셨다는 분이 안방을 지키고 계신 건 옳지 않겠지요. 그 다음 날 새벽 채우는 박세함의 혼백 앞에 올릴 첫상을 준비하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헛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3월을 불렀으나 3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가 어젯밤에 열쇠를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채우는 말없이 잠긴 헛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떠난 남편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도 올릴 수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병화는 여종 말순을 불러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분을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이 집 안주인은 나 하나다.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집안에 퍼지는 데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채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봉채가 방 안에서 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채문이 조용히 열리고 병화가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들렀습니다. 병화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말입니다. 오늘 낮에 안방 장롱에서 뭔가를 꺼내 뒤편 헛간에 몰래 숨기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봉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무엇을? 확실하진 않지만 아버님 유품 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님이 평소 늘 곁에 두시던 것이었습니다. 봉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허나 후처셨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라도 하셔서 유산을 그 아이에게 넘기신다면 저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렴 서방님보다는 핏줄이 더 당기는 법이지요. 차라리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집안을 지키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째 말이 없던 봉채가 마당에 나와 채운을 불렀습니다. 채운은 부엌에서 나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싸늘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댁에서는 더는 계실 이유가 없으니 짐을 싸서 나가시지요. 채우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봉채야,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라 불러야 할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로 인연을 끊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채우는 서서히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내 밥상을 빼놓은 적도 없고 네 젖을 먹인 건 아니라 해도 손에 물집이 터지도록 너를 키워온 사람이다. 봉채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색은 그만 내시지요. 전 어머니께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알겠습니다. 모든 친절이 결국 아버지 재산 때문이었겠지요. 그 순간 안채에서 병화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짐은 제가 밀리 챙겨드렸습니다. 더는 재산을 욕심내지 마시고 이 댁을 떠나시지요. 채우는 그 말을 듣고서야 이 모든 흐름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듯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입술을 꼭 다문 채 눈물 맺힌 눈으로 봉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배로 낳지 않았을 뿐 가슴으로 키운 자식이었는데 내가 그리도 불편했느냐? 봉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며 뱉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우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봉채야, 어찌 이리 매정하냐? 너를 어릴 적부터 품에 안고 단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느니라. 그러자 봉채는 한껏 쓴 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말 마십시오. 당신 아들 시목이 생각에 매일같이 문 밖에서 울던 걸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속으로는 절 원망하셨겠지요. 자기 아들 잃어버린 그날 그 옆에 있던 게 저였으니까요. 채우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봉채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님 갈 길 가십시오. 저는 이제 어머님 필요 없습니다. 채우는 보퉁이 하나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걸어나갔습니다. 하얀 눈이 퍼붓는 겨울이었습니다. 첫날 채우는 등을 꼿꼿이 펴고 걸었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것들이 그 자세 안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눈이 발목까지 쌓였으나 채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채우는
외딴 솔숲 옆 고목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발이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주저앉아 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신 안에서 발이 굳어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저 나무 껍질처럼 갈라진 발등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솔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채우는 처음으로 길가에서 밥을 구했습니다. 밭을 갔다 들어가는 노파에게 목례를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밥 한 덩이가 채운의 손 안에 놓였습니다. 양반땡 안주인의 손이 처음으로 남의 밥을 받아든 순간이었습니다. 채운은 그 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눈물 없이, 표정 없이, 그리고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채운은 채운 진사댁,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채운이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더는 참을 기력이 남지 않을 무렵이었습니다. 외진 언덕 너머로 연기 한 줄 피어오르는 초가 주막이 보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하루만 주막 안에 구수한 국물 냄새가 풍겼습니다. 채우는 기침을 한번 삼키고 나무 평상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곧이어 인상 좋은 주모가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다 얼었소이다. 고갯마루라도 넘다 오신 게지요. 장정도 나가 떨어질 추위에 여인네 혼자 어딜 그리. 채우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혹시 국밥 한 그릇 덜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돈은 다음에 꼭. 주모 복순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채운의 앞에 놓였습니다. 속을 좀 데우시고 말은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채운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막으려 했으나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복순내는 조용히 채운 옆에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보아하니 무슨 사정이 있는 듯한데 혹시 지아비가 내치신 겁니까? 채우는 고개를 조용히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지아비는 진즉 세상 떠났고 제가 손수 키운 자식에게서 이젠 필요 없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왔사옵니다. 복순내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집은 크진 않지만 밥 지을 손 하나만 더 있어도 든든한 집이오. 갈 곳이 없으시다면 여기 머무시오. 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뭐라도 지켜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주막에 먼문짓 할 포쯤 지나자 채우는 복순내 주막의 안살림을 사실상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간이 묵직하고 구수한 그 맛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채운이 끓이는 된장찌개는 고을 안장꾼들이 점심때 한 그릇 먹으러 일부러 들른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묵은 된장에 물을 크게 썰어 넣고 악과시 불에 뭉근히 오래 끓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주막문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몸이 꺼져 들어온 행색이 남루한 사내가 평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채운에게 말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지금 당장 드릴 돈이 없소이다. 채운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퍼왔습니다. 복순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또 왜 상입니까? 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속이 언 사람은 먼저 데워야 합니다. 복순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운이 누구보다 그 말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장거리를 돌던 상인 하나가 된장국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이 채운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냄새. 그 냄새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채운은 생각했습니다. 때부터 채운은 한 나무꾼에게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나무꾼은 등에 짐을 지고 고갯길을 넘어오다가 꼭 점심 무렵에 들렀습니다. 반 그릇 먹고 빈 그릇을 상가운데로 밀어놓고 고마운 눈길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말투가 곱고 고된 몸을 이끌고도 사람을 밝게 대하는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운이 그 총각에게 눈길이 간 것은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막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을 무렵 근방에서 약재를 구입하는 행상이 들러 그 나무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총각이 말입니다. 이 고을 사람이 아니라오. 어릴 때 잃어버렸다가 이 고을 어르신 밑에서 자랐다는 소문이 있지요. 어미도 아비도 모르고 자랐다는 거야. 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든 국자를 멈추었습니다. 이튿날 채우는 나무꾼이 국밥을 먹고 일어나려 할 때 무심코 그의 두루마기 깃을 털어주다가 귀 뒤편에 난 엄지손톱만한 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시무기도 저 자리에 저만한 점이 있었는데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눌렀습니다. 채우는 며칠을 더 관찰했습니다. 총각이 국밥을 먹는 방식, 국물을 마실 때 그릇을 왼손으로 받치는 버릇, 시목이 5살에 밥을 먹을 때 꼭 국그릇을 왼손으로 받치곤 했습니다. 버릇은 채운이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흘리지 말라고 왼손으로 받치거라 했던 말이었습니다. 시목을 거두어 키운 것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산 밑에 홀로 살던 이서방이라는 늙은 나무꾼이었습니다. 자식 없이 혼자 살던 이서방이 장터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었고 추울 때는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서방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시목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냄비에 식은 밥이 있었고 이서방은 이미 산에 가고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무도 시목의 이름을 아침마다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목이 돌아오기를 저녁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목도 차차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목이 16살이 되던 해 이서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울산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서 내 어미를 찾아라. 시목은 이서방을 묻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시목은 나무를 팔아 살면서 틈틈이 길을 물었습니다. 가슴 안에는 항상 품고 다닌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비단 조각, 옷고름에 수놓인 노루였습니다. 두 발이 가볍게 땅 위에 뜬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시목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아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시목은 한 행상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을 고갯마루 아래 주막에 오래전에 어린아이를 잃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여인이 있다고 들었어. 밥을 잘 짓는 여인이라던데 주막에서 국을 끓인다 합디다. 시목은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순네 주막에 들른 날 국밥 한 숟갈을 뜨자 가슴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맛이라기보다 느낌이었습니다. 이 냄새를 안다는 느낌. 시목은
그날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왔습니다. 나무 때문에 이 길을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이 늦게 주막에 들러 장작짐을 벗고 앉았습니다. 채우는 그에게 따뜻한 숭늉 한 잔을 내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총각은 어디서 왔는고? 나무꾼은 숭늉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 길을 잃어 이 고을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고향도 기억에 없사옵니다. 다만 이 고을 어르신이 주워다 키워주셨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로는 나무를 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입고 있던 옷 같은 건 혹시 남아있느냐? 나무꾼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헤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 옷고름의 수노인 것 하나만은 제가 아직 간직하고 있사옵니다. 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게. 채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뒤편 방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안에는 자수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시목의 도롯에서 떼어둔 것이었습니다. 채운이 손수 놓은 수였습니다. 솔숲을 달리는 노루, 두 발이 가볍게 땅 위에 뜬 모양이었습니다. 나무꾼이 품 안에서 꺼낸 것은 낡고 빛이 바랜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위에 바늘떡마다 실이 사가 있었으나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솔숲을 달리는 노루였습니다. 채우는 두 조각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나무꾼의 조각 위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기 노루 뒷다리 바늘땜이 하나 삐뚤다. 나무꾼은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았습니다. 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네가 울어서 너를 안고 술을 노느라 이렇게 되었지. 말을 듣는 순간 나무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바늘땀 하나를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채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손이 먼저 나무꾼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채우는 두 손으로 나무꾼의 손을 꼭 쥐인 채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네 어미다. 네가 오미다.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다. 시목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채운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채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번만 불러주겠느냐? 시목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 그 두 글자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채우는 시목의 멀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막 안은 조용했습니다. 복순내는 부엌 쪽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말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한편 봉채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병화의 계획 안에는 처음부터 막동이가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수십 년 박세함 진사댁에서 살며 전답 관리를 맡아온 자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금전 출람에서 조금씩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병화는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채운이 집을 나서던 날 밤 채운은 사랑채 쪽 복도를 지나다 막동이가 무언가를 품에 안고 어두운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사각형의 작은 상자였습니다. 박세함이 평소 문서를 보관하던 상자와 비슷했습니다. 채우는 그 자리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막동아, 막동이가 멈추었습니다. 채운이 물었습니다. 네가 이 집 문서를 오래 봐왔지? 막동이는 잠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봉채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은 논 하나가 갑자기 남의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봉채가 막동이를 불러 따지자 막동이는 아씨 분부로 처리한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봉채가 병화에게 달려갔을 때 병화의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막동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세함 진사댁은 더 이상 봉채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봉채는 텅 빈 집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부엌에 채운이 두고 간 커다란 옹기 하나가 앞것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채는 그 옹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옹기 안에는 된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묵은 된장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봉채는 그 앞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분해서도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어릴 적 채운이 끓여주던 찌개 냄새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봉채는 어릴 때의 기억을 다르게 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채운이 장터를 뒤져 도라지를 구해온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도라지가 맛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붕어탕을 먹다 숟가락을 밀쳐낸 날을 기억했습니다. 저녁에 붕어탕이 나왔을 때 채운의 손등에 붉게 부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채의 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일하는 동안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채운의 손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봉채는 자기 손이 같은 방식으로 거칠어지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봉채는 허름한 주막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돈도 안 쓴다고. 봉채는 빗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등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채운이 대문 밖에서 고퉁이를 든 채 걸어나가던 모습이 눈앞에 겹쳤습니다. 봉채는 빗속에 서서 그날 채운이 느꼈을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를 지나다 어린아이가 골목에서 형아, 형아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봉채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사내아이가 떨어진 형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봉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오래전 장터 기둥 뒤에서 눈을 감고 시목의 목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장터에서 전에 드나들던 포목전 앞을 지나다 봉채는 안에서 나오는 주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때 박진사댁 도련님이라며 굽신거리던 자였습니다. 주인은 잠깐 봉채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박진사댁 도련님도 이제 외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채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봉채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장터 끝 외진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봄인데도 여전히 살속을 파고드는 찬바람. 그의 옷은 달아 해저거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막 안은 연기와 국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의 봉채는 저도 모르게 걸상을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커다란 솥 앞에 서서 국을 푸고 있던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채는 주문을 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여인이 솥에서 국을 퍼담을 때였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솥 쪽으로 기울면서 왼손이 솥
가장자리에 가볍게 얹혔습니다. 봉채의 눈이 그 손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항상 왼손이 먼저 기물을 바치는 습관. 봉채는 어릴 적부터 그 손을 보았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냄비를 옮길 때 항상 왼손이 먼저 나오던 그 손이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채운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 그 손짓은 어릴 적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리던 그 어미였습니다. 봉채는 국밥 한 숟갈도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우는 손님을 살피다 봉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굳었습니다. 봉채는 걸상에서 내려와 마당 쪽으로 나섰습니다. 채운이 부엌 뒤편으로 나왔을 때 봉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박았습니다. 채운이 들고 있던 부삽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봉채는 마당에 고개를 박은 채 울먹였습니다. 용서해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앞에서, 시모기 앞에서 제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해야 했습니다. 시모기를 그때 장터에 버린 것도, 어머니를 쫓아낸 것도 모두 저였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시모기가 형아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그 소리가 멎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 단 하루도 그 소리가 잊혀진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주막안 손님 몇몇이 소리를 듣고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매도 부엌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막 구석에 앉아 국밥을 먹던 박노파였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가끔 드나들던 그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들어 채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운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봉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찾아와 말했다. 봉채네가 혼자 장파어기를 나섰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계속 내 밥상을 차렸다. 몰라서 참은 것이 아니었다. 알고도 참은 것이었다. 나도 너를 원망한 날이 있었다. 하지만 원망해도 밥은 지어야 했다. 네가 내 자식이었으니까. 그 순간 박노파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그것이 사실이었군요. 주막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채운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채운이 재산을 탐낸 후처라는 말이 돌던 이 고을에서 사실이 드디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봉채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주막 안쪽에서 시목이 걸어 나왔습니다. 봉채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낯익은 눈빛, 낯익은 콧날. 시목이냐? 봉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목은 봉채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목은 뒤편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채운도 봉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목은 그 마당 한쪽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5살 때 기억이 흘러왔습니다. 형아, 형아, 사람들 다리 사이에서 형을 찾던 목소리, 형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던 눈, 그 기억이 오래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시목은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목이 다시 걸어 들어왔습니다. 봉채 앞에 섰습니다. 봉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목은 잠시 봉채를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어. 봉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목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목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잊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용서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 시목은 형을 다시 버리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병화는 그 뒤 홍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만 낮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팔아먹은 것은 박진사댁 재산이 아니라 네 이름이었다. 병화는 닫힌 대문 앞에 오래 서 있었으나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막돈이는 더 큰 몫의 돈을 챙겨 혼자 달아났다가 관아에서 문서 위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욕심이 욕심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뒤 병화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우는 소채 국을 끓였습니다. 3개의 똥배기에 국을 담았습니다. 채우는 상을 마루 끝에 내려놓고 2 아들을 불렀습니다. 봉채는 마루 한쪽에 앉았고 시목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채우는 부엌 문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서 먹어라. 숟가락 소리, 국물 소리, 마루 밑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 채우는 부엌 문가에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채운이 장터에 간장을 사러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채운과 마주친 몇몇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때 후처가 재산을 탐낸다 수군거리던 이들이었습니다. 장파는 아낙 하나가 채운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그때 저희가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채운은 한동안 그 안악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길었고 입에 오른 말들은 너무 오래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우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간장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봉채는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며 채운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매일 새벽 주막가거니에 장작을 넣고 채운의 밥상이 식지 않게 살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조금씩 갚아가듯이 말입니다. 남은 작은 땅으로 몸을 추스른 봉채는 채운이 머무는 주막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시목은 나무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채운 곁에 있었습니다. 3시 같은 날, 같은 곳에 있는 날은 자주 없었습니다. 그러나 채운이 끓인 국이 있는 곳이라면 2 아들은 어떻게든 발길이 닿았습니다. 채운은 복순내 주막 부엌에서 계속 국을 끓였습니다. 속을 좀 데우시고 말은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말과 함께 내미는 국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주막의 국은 배고픈 사람보다 마음이 언 사람을 먼저 녹였다고 합니다.